어머, 동서. 어쩐 일이야? 동서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까지 다 찾아오고.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서방님 돌아가시고 2년 만인가? 그동안 내 연락에 별 소식도 안 전하더니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야? 아유, 형님도 참 가족끼리 찾아오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랜만에 형님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형님은 오랜만에 본 저희가 반갑지도 않으세요? 다른 식구도 없으신 분이 외로움도 모르시나? 여기 동욱이도 같이 왔잖아요. 형님이 저희 동욱이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래, 동욱이도 오랜만이구나. 동욱아, 뭐하니? 얼른 큰어머니에게 인사드리지 않고. 그, 큰엄마, 안녕히 계셨어요. 아이 참, 근데 형님, 저희 언제까지 여기 세워두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세요. 동우가 뭐하니? 얼른 들어가서 큰어머니께 큰절 올리지 않고. 큰엄마가 동욱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이 죽고 연락이 없던 동서였기에 저는 동서의 오랜만의 방문이 얼떨떨할 따름이었죠. 원래도 조금 여우 같은 구석이 있던 동서였기에 그런 동서가 괜한 일로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동서가 찾아온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별말도 안 하고 능청스럽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권하기도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선 상태였어요. 조카도 어색하게 제 눈치를 보며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서와 시조카를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기껏 찾아왔다는 가족을 문전박대할 만큼 모진 성격은 아니었지만 10수년간 저 혼자 지내던 작은 집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영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온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급하게 동서와 조카에게 차와 간식을 꺼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동서도 본론을 꺼낼 때가 되었는데 하지만 동서는 차가 맛있다느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만 할 뿐 먼저 얘기를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동서. 이제 말 좀 해봐. 갑자기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아유, 우리 형님 성격도 급하시네. 그냥 형님 혼자 지내시는 거 아니까 적적하실까 봐 인사차 찾아온 거죠. 내가 동서를 몰라? 동서가 오랜만에 우리 집까지 그냥 왔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 나도 알아. 괜히 사람 긴장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무슨 일인지 속 시원히 말해봐. 역시 우리 형님은 다르시네.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시원시원하시네요. 아이, 그러시다면 저도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형님한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형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곧 60 되시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아무튼 형님이 혼자 계신데 혹시라도 나중에 몸이라도 불편해지시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갑자기 나이 얘기를 꺼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동서의 말에 황당했던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동서가 꺼낸 서류 맨 위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제 앞에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재산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증여 계약서라니.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선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이건 형님 재산을 저희 동욱이 앞으로 증여하겠다는 공증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동욱이한테 재산을 증여해야 하냐는 거야.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어차피 형님은 자식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아니에요? 저나 형님이나 남편 먼저 보내고 비슷한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계신 형님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재산을 조카한테 증여하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형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욱이가 형님을 친엄마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형님도 저희 동욱이 많이 예뻐하셨고요. 그래, 내가 동서 아들을 많이 예뻐했지. 우리 철민이가 사라지고 동욱이가 자꾸 내 아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들을 두고 동서 아들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동서. 동서의 말대로 제가 조카를 예뻐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아들 철민이를 잃어버리고 비슷한 터울의 시조카가 제 아들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자식 도리 같은 걸 바란 적도 없고 제 아들과 동일시한 적은 없었지만 저도 어려운 동서의 사정을 생각해서 제 옆에 없는 아들 대신 조카를 챙겨주고 했어요. 그 아이의 학비며 용돈이며 첫 해외여행 경비도 전부 제가 대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제 재산까지 조카에게 증여를 해달라니 뻔뻔한 동서의 요구에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형님한테 누가 남아있나요? 형님이 이제 와서 돌아가신 아주버님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나실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한테 가족이라고는 이제 저랑 동욱이뿐 아닌가요? 그렇다고 내 아들 몫을 탐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전부 우리 아들 철민이를 위해서야. 철민이가 돌아올 때 물려주려고 모아둔 재산을 전부 동욱이한테 넘기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그럼 우리 철민이는? 형님, 철민이 잃어버린 지가 벌써 15년이에요. 그동안 철민이 소식이나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전국을 뒤지고 찾아다녔는데도 안 나타난 거 보면 앞으로도 영영 돌아올 일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형님은 여태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고 계시네요. 동서가 뭘 바라고 그런 소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난 포기 안 해. 나는 끝까지 내 아들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철민이한테 내가 가진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이야.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왜 자꾸 안 될 일에 매달리세요? 형님, 이제 예전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아프고 힘든 일만 남으셨을 텐데 계속 그렇게 답답하게 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저희 동욱이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럼 얘가 형님 친어머니처럼 평생 모실 거라고요. 동욱이가 고하면 몰라도 동서도 뻔히 살아있는데 자기 자식을 남의 집 자식으로 밀어넣으려는 거야? 동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저희가 형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형님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맞아요, 큰엄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큰엄마 끝까지 모실 거라니까요. 솔직히 철민이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괜히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 큰엄마도 이제 포기하세요. 큰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제가 꼭 보답할게요. 사실 제가 작은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큰엄마가 저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동욱이 얘가 형님을 닮았는지 사업 수완이 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형님,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우리 동욱이한테 잘해주세요. 얘가 앞으로 형님 남은 인생 책임져줄 황금줄이라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설령 아들을 잃어버리고 못 찾고 있기로서니 제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대체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지, 같은 자식을 가진 입장에 자식 잃은 내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동서가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귀여워했던 조카는 다를까 싶었는데 제 엄마를 따라온 20대 조카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며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결국 저보다 제 돈이 탐이 나는 거겠죠.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 동대문 신발 도매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신발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 돈이 되는 일을 찾다가 신발 도매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혼이던 저희는 그런 신혼 기간을 제대로 누릴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는 남편과 매일 새벽마다 같이 신발을 팔던 게 추억의 전부였죠.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할 정도지만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기에는 자본도 부족하고 장사 경험도 없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날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서 매번 무거운 신발 상자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땀에 젖어 하루 종일 축축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때도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남의 가게에 세를 주고 일을 할 때라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 가게를 정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가곤 했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날이라 영 허탕을 치는 날이 있을지라도 신발 한 켤레라도 팔고 오자는 생각에 늘 무거운 몸을 움직이곤 했죠. 당시에는 현금 거래가 많았고 칼같이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장사이다 보니 어쩔 때는 바라지 않게 종종 돈을 떼이는 일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물건을 떼어오던 중 예상치 못하게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죠. 그 공장이 멀기는 했지만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저희가 자주 거래하던 곳이었는데, 워낙에 믿었던 거래처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도 거래를 하곤 했어요. 바쁜 저희가 매번 지방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고, 여러 번 거래하던 집이다 보니 그냥 공장을 믿고 보지도 않고 신상품을 매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믿었던 공장에서 저희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없어서 못 파는 신상품이라며 애써 저희를 생각해주는 척 거래를 요구하더니 정작 보낸 것은 차마 매대에 올릴 수도 없는 저품질의 신발이었습니다. 대충 봐도 어디 중국 공장에서 저가로 떼어온 싸구려 물건들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걸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미 그 거래처를 믿고 돈을 전부 지급한 뒤였습니다. 화가 난 저희는 당연히 반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죠. 그렇게 그때의 일로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던 저희는 다른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남의 공장에 의지하기보다 직접 공장을 지어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공장을 세우기까지 과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듯 저희도 대출을 받아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도 시장 도매상에게는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은행의 말에 결국 저희는 주변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돈을 빌려 가까스로 작은 공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신발 만드는 기계를 사들이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전부 돈이었습니다. 준비 단계라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생기다 보니 포기하고 싶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저희 부부는 월급을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오로지 공장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공장을 가동시킨 뒤에는 하루도 허투루 쉬는 일이 없었죠. 하루라도 기계를 세우면 그날 생산량이 줄어들고 낭비라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숙식을 공장에서 해결해가며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휴일에도 공장에 나와 신발을 만들었고
어떻게든 좋은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길에 다닐 때는 사람들 발만 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노력의 결실을 얻는 것인지 그때부터 저희의 사정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희 부부의 신발 공장은 자리를 잡았고 겨우 숨 좀 돌릴 그 틈에 저는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던 다른 친구들은 전부 아이가 둘, 셋인데 비해서 그동안 일만 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몸이 안 좋았던 건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여유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조금 풀리면서 저희에게도 행복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 그동안 아이 갖고 싶다고 줄곧 말했었잖아. 길 가다가 어린애들만 보면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이제 소원 풀겠네. 뭐 소원은 나만 풀겠어. 당신도 나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던 거지. 누구보다 아이 바라고 있었잖아. 안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래, 나도 아이 소식이 기다려지기는 했지. 근데 나까지 그런 말 꺼내면 당신이 속상해할까봐 말 못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님이 가끔씩 아이 소식 기다리실 적에도 나서서 나무라더니 당신은 내 생각하느라 그랬구나. 심지어 서방님이 먼저 아이 소식 가져왔을 때는 당신 말없이 술만 마셨잖아.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역시 당신은 못 속이겠다. 당신한테는 숨기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내가 당신 속을 왜 몰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도 아이가 찾아와 줬으니 우리도 고생 끝난 거야. 당신이나 나나 그동안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앞으로 공장도 이대로 잘 굴러만 가지고 아이도 건강히 태어나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도 이제는 남들처럼 웃으면서 살 날만 온 거야. 그치? 그래,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사업이 더 잘 되어서 태어날 우리 아들한테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어. 그럼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제 앞에서 아이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자식 소식을 기다려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기에 그 부담감도 남달랐을 테고 거기다 저보다 나중에 결혼한 동서가 저보다 먼저 아이를 가져버려서 은근히 시어머니의 눈치도 보였었거든요. 말은 안 해도 남편이나 저도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었던지 그동안 한 번도 임신에 대해 깊게 얘기한 적이 없었고 늘 괜찮다 말했었는데 정작 임신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 아이가 생기고 감에도 남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아이와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해 주었죠. 저나 남편이나 어릴 적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우리의 자식에게는 저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열망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했고 무엇보다 품질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던 저희들은 품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정성 들여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든 신발이 잘 팔리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시장의 흐름은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질만 좋으면 어떻게든 팔리는 게 신발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신발 시장 사정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팔리지 않게 되기도 했고 몇천 켤레나 제작한 신발이 예상과 다르게 인기가 없어 창고에 쌓이며 결국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저희가 그때 느꼈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더 꿋꿋이 버텼습니다. 디자인이 품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서둘러 다음 유행을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업 수완이 좋았던 저희는 해외에까지 거래처를 트게 되며 점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어려워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항상 새로운 상품을 연구하고 남편은 늘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무너진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덕분에 정말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공장을 운영하고 몇 년 뒤에 저희는 세를 내던 공장 부지를 직접 사들일 수 있었고 나머지 여윳돈으로는 번듯한 건물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고 가져본 적이 없어서 불안했던 저희 부부는 성공을 위해 잠도 줄이며 일에 매달렸어요. 늦은 밤까지 매장을 정리하고 나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돌아갔고 다음 날이면 다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쁜 나날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바로 가족이었죠.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던 것이 되려 아이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오늘 일 안 나가면 안 돼? 우리 철민이가 또 왜 그러지? 엄마가 떼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데 하루만 공장 안 가면 안 돼? 오호, 심철민. 아빠가 뭐라고 그랬지? 엄마 아빠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라고? 나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 많이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철민이 네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어리광 부르면 되겠어? 그래, 철민아. 엄마 아빠는 전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철민이는 나중에 고생 모르고 컸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철민이 변신 로봇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는 거지? 네. 그래, 철민이 너도 이제 7살이니까 마냥 어리광 부릴 나이 아니다. 내년에 학교 들어갈 녀석이 그러면 되겠어? 그래도 나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데. 미안해, 철민아. 엄마랑 아빠도 철민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지금 한창 바쁠 시기라서 여유가 없네. 그러지 말고 이번에 바쁜 일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소풍이라도 가자, 응? 정말이에요? 정말 소풍가요? 그래, 우리 철민이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소풍 가고 싶어 했잖아. 맛있는 도시락 싸서 아빠 차 타고 바다 보러 가자. 그럼 너무 좋겠지?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좀 참아줘, 철민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다 우리 아들 때문인데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 미안해, 철민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해. 하루 종일 신발과 씨름하며 살다 보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아이는 저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집 앞 골목에서 혼자 노는 것이 더 익숙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바쁜 엄마 아빠의 등만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당시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평생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혜미야, 어떻게 하면 좋니?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철민이가 없어졌다. 철민이가 사라졌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이가 사라지다뇨. 애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요?
아니, 분명히 애가 집 앞에서 잘 놀고 있었거든? 잘 놀고 있기에 내가 잠깐 슈퍼에 다녀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없지 뭐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애가 어디를 갔을까? 그게 무슨, 우리 철민이가 어른들한테 말없이 어디 가래가 아닌데. 어머니,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 너무 놀라서 일단 너희들한테 연락했지. 알았어요. 신고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일단 집에 계세요. 설마 어디 멀리 갔을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 갔거나 근처 어디에 갔겠죠. 저희도 지금 바로 갈게요.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다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나가려던 제게 어리광을 부리며 붙잡는 아들을 보고 그날만은 빨리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퇴근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들려온 소식에 저는 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집 근처는 늘 안전했고 평소에는 집 앞에서 혼자 잘 놀던 아들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 아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저와 남편은 잃어버린 아들 소식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죠. 갔더니 이미 저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경찰들을 붙잡고 손자를 찾아달라 울부짖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7살 난 아들이 갈 만한 곳이라고 해봐야 동네 놀이터나 집 근처 공원, 슈퍼 정도가 전부일 텐데 그 어느 곳을 뒤져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이 어울려 놀던 아이들을 찾아가 물어도 저희 아들을 봤다고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금방 찾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갑자기 느껴본 적 없던 불안감이 몰려들었어요. 혹시 우리 철민이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 왜 그래요? 철민이가 없어졌어요? 예,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진 모양이에요. 어디 슈퍼라도 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애를 잃어버릴 일은 없을 텐데. 이미 슈퍼랑 놀이터랑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애가 가면 뭐 어딜 갔겠어. 해지면 무서워서 집에 금방 돌아올 거예요. 동네에 저희 아들의 행방을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아이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길거리를 헤매며 목이 터져라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공장문도 닫고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을 찾아다녔죠. 사진을 들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에도 연락해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희 아들과 닮았다는 소식에 전국 팔도를 뒤지고 쫓아다니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매번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철민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보, 진정해. 울지 말고 기운 차려야지. 우리 철민이 잘 있을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애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그렇다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무 소용 없잖아.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다고. 제발 밥 좀 먹고 잠 좀 자.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밥을 먹었을지 춥지는 않은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지금도 우리 철민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여보, 나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어. 나가서 철민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봐야지.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잖아. 경찰들도 찾고 있는데 당신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여보,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지쳐. 이렇게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아들의 뒷모습조차 만날 수 없었던 저는 반쯤 미친 것처럼 한밤중에도 아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도 물어봤고 경찰서에 수십 번 찾아갔죠. 경찰은 열심히 찾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고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등바등이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야위어가는 저를 붙잡고 이러다 제가 먼저 잘못될 것 같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잃어버린 아들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 쉽게 관심을 잃어갔고 경찰도 별다른 단서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다들 너무 오래됐다며 아마도 아이가 죽었을 거라는 가정까지 하는 등 다들 제게 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제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1년, 2년 시간만 지나고 있었고 저도 남편도 너무나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아들을 찾다 보니 저희의 일생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언제 제대로 밥을 먹었는지 푹 잠을 잤는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도 남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벌써 3년이야. 공장 문까지 닫고 철민이만 찾아다닌 게 3년이라고.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충분히 해. 충분히 했으면 아들을 찾았어야지. 철민이가 지금 우리 옆에 있어야지. 설마 당신도 우리 철민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당신도 나도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야. 언제까지 철민이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어? 우리 애가 집을 못 찾고 엄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면 어떡해. 우리 철민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러다가 당신까지 어떻게 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언제든 다시 만날 기회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철민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여보, 그만해. 사실 나 암이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그렇게 됐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당신이 철민이 때문에 힘든데 괜히 나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제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나 그동안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당신이랑 철민이만 두고 가게 되면 어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철민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당신 말 들을게.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마. 철민이도 없는데 당신까지 없으면 나더러 어쩌라고. 미안해 여보. 그치만 나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당신은 꼭 철민이 찾아서 행복해져. 남편은 끝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며 저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아픈 자신의 처지보다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하며 끝까지 저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오래도록 제 곁에 있어줬으면 바랐지만 몇 년 후 남편은 암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들도 찾지 못하고 남편까지 잃은 과부가 되어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찾겠다는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혼자였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찾기 위해 매달렸던 저였지만 세월이 지나며 저에게 있던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언젠가는 아들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저희 부부였기에 남편이 떠난 뒤에 저는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문 닫아두었던 신발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흩어졌던 직원들을 불러 모아 예전처럼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 했죠. 멈춰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시 사업을 꾸리는 게 이전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제 제가 매달릴 것은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버는 돈은 족족 모아두기만 할 뿐 저를 위해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장님, 옷에 구멍 난 거 알고 계셨어요? 아유, 그러네. 내가 꼬맨다고 해놓고 까먹었었나 보다. 예? 그걸 꼬매서 입으신다고요? 아니, 사장님, 돈도 잘 버시면서 새 옷 좀 사 입으시죠. 뭐 한다고 그걸 꿰어서 입으세요? 조금 손보면 멀쩡한데 무슨 새 옷을 사. 됐어. 나중에 시간 날 때 손보면 돼. 이 옷 내가 10년 입었지만 아직 10년은 더 입을 수 있어. 사장님도 참, 돈도 없지 않으신 분이 왜 매번 그렇게 본인에게는 인색하세요?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어디다 쓰긴, 나중에 우리 아들 주려고 그러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 때문이야. 내 실수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태 만나지도 못하고 그 애가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선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장님, 아드님 잃어버리신 지가 벌써 10년도 한참 지났다면서요. 그런데도 아직 포기가 안 되셨어요? 포기는 무슨 포기. 내가 기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우리 아들 찾을 거야. 그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 내 평생의 소망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 그래도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다 결국 못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아니야, 나는 알아. 우리 철민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어떤 사정으로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수년째 제 옷 한 번 사입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까지 떠나보낸 뒤로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해서 매달렸던 사업이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사업을 잘 유지해서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있을 적에도 일밖에 몰랐던 제가 아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이 너무나 큰 후회로 남았었거든요. 저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어버린 실수를 만회할 길은 저와 남편의 원래 바람대로 아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한껏 꾸민 차림으로 저를 보고 웃으며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조카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어색한 모습에 저는 반가움보다 불길한 예감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동서는 반가운 인사보다 계약서를 먼저 들이밀며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형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얼른 도장 찍어주세요. 어차피 형님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도 저희 아들이 상속자예요. 어차피 줄 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애들 앞길이 창창한데 나이 들어서 돈 생겨봐야 뭐 하겠어요. 미리 상속받아서 뭐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젊은 아이들 위해서 어른들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큰엄마.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꼭 사업 성공시켜서 보답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에? 지금
다들 내 아들이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 어디서 뭐라도 들은 건가? 형님, 저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철민이가 돌아올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요, 큰엄마. 이제는 철민이 잊으시고 저를 아들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와 조카는 허를 찔렀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두 사람의 얘기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조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예뻐했던 아이였고 잃어버린 아들 대신 제 마음을 채워주던 고마운 존재였는데 그런 아이가 나를 돈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나오자 순간 거실에 있던 동서와 조카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철민아, 안에서 쉬고 있지 뭐하러 나왔어. 그만하세요. 저 사람들 내보내세요. 엄마가 괜히 시간 버리면서 저런 얘기 듣고 계실 이유 없잖아요. 철민이라뇨? 형님, 이거 장난이죠? 이게 무슨... 다들 많이 놀란 모양이야. 왜,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거야? 다들 인사해. 우리 아들 철민이야. 동욱이 너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서는 기억나지? 우리 철민이 모습이 어릴 적이랑 너무 똑같이 지 아빠를 닮았으니까 말이야. 어머, 형님, 철민이 찾으셨어요? 근데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형님한테 증여 같은 소리를 꺼냈네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 나는 동서가 다 알고도 그러는 줄 알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치, 동우가? 그래요, 큰엄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 제 사촌을 찾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큰엄마. 안방에서 제 아들이 나오는 걸 보고 분명 알아봤으면서도 동서와 조카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럽게 흔들리는 동공과 제 아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그 모습에 저는 그들이 제 아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우리 철민이한테 듣기로는 둘이 이미 만난 적이 있다던데 기억 안 나, 동서?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철민이를 어디서 만나요? 그랬으면 곧장 형님한테 말씀드렸겠죠. 그러게, 나도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동서였으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동서가 집까지 찾아왔던 철민이를 모른 척 했다던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쟤를 본 적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제가 15년 만에 만난 아들과 또다시 허무하게 생이별할 뻔했던 일을 말이죠. 제가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철민이 역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철민이는 10여 년간 옛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웬 어른의 손에 이끌려 어느 날인가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기억뿐이라더군요. 그렇게 고아로 살던 철민이는 어릴 적 기억을 잃은 것이 답답했는지 성인이 된 후로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많은 방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면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여러 번의 최면 치료 끝에 어릴 적 저희가 다 같이 살던 집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예전 집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제 동서를 만났습니다. 그 집은 원래 저희 시댁이었었거든요. 신발 사업이 잘 풀리면서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새 집을 사드렸는데 제가 철민이를 낳고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기로 하시면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없는 사이
아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졌던 곳이 바로 그 집이었던 거죠. 그러다 철민이를 잃어버리고 저희 부부가 아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동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동서네가 계속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에게 사들인 집이었으니 다시 돌려받는 게 맞는 거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 어려운 동서네 사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배려를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배려를 받고도 동서는 어렵게 집을 찾아온 제 자식을 나몰라라 했던 겁니다. 분명 제 아들을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혹시 여기 예전에 살던 분 계신가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이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사셨던 분에 대해 아시나요? 글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았다던데 여기 이 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모르시나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모른다니까? 아무래도 잘못 찾아왔나 보네.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상관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봐요.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저 모르시겠어요? 모른다는데 몇 번을 물어봐? 괜히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다시는 오지 마!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동서의 얼굴에서 철민이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제 아들을 쳐다봤던 그 순간 분명 아는 사람을 만난 듯 깜짝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억이 온전치 않았던 아들은 동서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제대로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에 동서에게 매달려 보려 했지만 동서가 끝까지 시선을 피하며 제 아들을 모른다며 문전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문을 닫고 들어간 순간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가 저를 모른 척하고 돌아선 그 순간 다행히 제 옛 기억이 되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뭐였는지,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뭐였는지 전부 다 기억나고 말았거든요. 아마도 어릴 적에 봤었던 작은 엄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 동서 덕분에 우리 철민이가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찾았지 뭐야. 덕분에 우리 아들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찾아올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사이 동서가 내 아들을 끝까지 모른 척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 나는 동서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었어. 남편을 똑 닮은 우리 아들을 동서가 못 알아봤을 리 없는데 분명 우리 아들일 거라 생각했으면서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문전박대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동서가 오늘 나를 찾아온 걸 보니 모든 걸 알겠네. 형님, 오해세요. 저는 정말로 철민인 줄 몰랐어요. 그냥 웬 잡상인인 줄 알았죠. 아니, 동서는 알고 있었어. 그랬으니 이렇게 급하게 계약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겠지. 철민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내가 철민이를 만나기 전에 내 재산을 훔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베푼 은혜를 악용해서 조카를 앞세워 저런 헛짓거리를 계획했던 거겠지. 나는 그런 동서가 너무 뻔뻔하고 배은망덕하다 생각해. 내가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형님. 정말 오해시라니까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동서가 욕심은 많아도 정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동서의 진심을 알게 됐네.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니 더 충격이 커. 그래서 나도 이제 더는 두 사람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 남으로 살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우리랑 연이라도 끊으시려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계산해야겠네. 그동안 내가 동서 형편 생각해서 도와줬던 것들도 다 돌려주고 동서 장사하는 그 상가 일주일 내로 비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우리 모자 사이를 생리별시키려 했던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 저도 더 이상 동서를 식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가족으로서 베풀었던 것들을 전부 돌려받기로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당장 갈 곳이 어디 있어요, 형님? 그러게,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동서가 모른 척하는 바람에 내가 또다시 철민이와 생리별할 뻔했어. 그런데도 내가 동서를 용서해야 해?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내 남편도 떠난 마당에 내가 나를 배신한 동서를 품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동서를 내쫓으며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조카에게 선의로 내어주었던 것들을 돌려받고 절연을 선택했죠. 그리고 어렵게 되찾은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그려왔는지 저는 아들과 마주 앉은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철민아, 밥 먹자. 와, 된장찌개네요? 엄마, 예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자주 끓여주셨죠? 기억나니? 그래,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맞아요, 이 맛이었어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네가 이걸 기억한다니 다행이다. 항상 우리 아들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엄마는 더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철민이가 저를 다시 찾아온 후 우리는 함께 조용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난 이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며 잃어버린 세월을 채워갔죠. 저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주고 아들은 그 맛을 기억하며 예전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쳐야만 했죠. 이런 행복을 남편도 누렸더라면 참 좋았으련만 먼저 떠난 남편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와, 이거 제 생일 때 받은 로봇이잖아요. 이걸 여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네 물건이라면 전부 보관하고 있었지. 네가 없는 동안 네 물건을 만지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곤 했었단다. 엄마는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 감사해요, 엄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그래도 이제 다 괜찮다. 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 힘들었던 날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복해지자꾸나. 네, 엄마. 엄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는 금세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채워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던 대로 아들과 함께이기에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